자,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5주 두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정신장애의 분류 DSM-5에 근거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요. 반괄호 5번으로 불안장애입니다. 과도한 불안과, 자, 이제 교재를 보기 바랍니다. 교재. 과도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장애라고 할 수 있고요. 불안과 공포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불안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고, 공포는 현재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어서 고양이 공포증, 그러면 현재 고양이에 대해서, 근데 내가 앞으로 고양이를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생기는 불안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DSM-5에 의하면 이 불안장애를 또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보통 불안장애,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범불안장애, 이 범은 물론 호랑이 범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generalized, 일반화된 이란 말의 의미인데, 이게 불안장애예요. 미래에 경험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서 만성적인 불안과 과도한 걱정을 나타내는 경우, 제일 하단에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공포증처럼 고양이 공포증, 그러면 고양이만 무서워하는 건데 이런 특정 대상이 없는 것,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한다고 볼 수 있겠고, DSM-5의 표현은 generalize, 일반화된 그런 의미의 범불안장애입니다. 자, 올라가서 위에 보면 분리불안장애인데요. 중요한 애착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한 불안을 느끼는 정서적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데, 이전 버전인 DSM-4에서는 이것을 아동 청소년기 장애로 분류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DSM-5에 와서는 이 연령을 폐지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이제 예를 들자면 유아기에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분리불안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아동과 청소년기에 연장되는 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성인 경우에도 적용을 해서 성인으로서 특정인과 분리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면, 예를 들자면 애인입니다. 또는 뭐 배우자, 아내나 남편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 물론 연애할 때 그런 감정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현저해서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럴 정도라면 그건 장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애정이 중요하긴 한데, 자, 그걸 분리불안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자, 선택적 함구증. 말을 할 수 있음에도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함구증,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떤 특정 상황이에요. 뭐 여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남자를 만난다거나 학교라거나 이런 상황이 1개월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특정 공포증인데요. 특정한 대상, 예를 들자면 개나 고양이나 거미나 뱀, 이런 상황, 또는 비행기 타는 것, 높은 곳, 주사 맞기, 피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합리한 공포와 불안을 가지는 것. 자, 주사 맞는 게 두려워서 예방접종을 안 한다면 그건 사회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교과목에서 이제 행동주의 이론 다룰 때 체계적 둔감법에 대해서 어떤 특정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한 체계적 둔감법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동영상을 볼 게 원래 한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게 좀 길어서 이것은 이제 오프라인이 시작이 되면 그때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겁니다. 공포증. 자, 사회불안장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장애로서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서 사회불안은 일반적 사회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공포증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라면 특정 공포증이고요.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이라면 사회불안장애에 포함시킵니다. 다음에 공황장애인데요.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여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갑작스럽게입니다. 이 공황장애 증상은 뭐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밀려와요.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과 공포가 주된 증상인데, 공황 발작은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발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극심한 공포, 즉 죽지 않을까 이럴 정도의 불안이라는 건데요. 강렬한 불안이 급격하게 엄습하는 경우인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연예인이 공황장애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무대 위에서 또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면 뭐 이제 공연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데요.
자, 이제 앞에 화면을 좀 봅시다. 자, DSM-5에 있는 내용들은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1000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물론 다 볼 수는 없어서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다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모든 내용을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내릴 때 사실 이 문장 서너 줄만 가지고는 이거 기준을 삼기 어렵겠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공황장애. 다음 중 적어도 4개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10분 이내.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게 이 공황장애 특징이에요. 그 증상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1번 이런 겁니다. 심계항진. 가슴이 갑자기 너무 뛰는 거예요. 그 내가 이러다가 심장 마비가 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박동수의 증가, 땀 흘림, 떨림 또는 전율, 숨 가쁜 느낌 또는 숨이 막히는 느낌, 숨을 쉴 수 없다고 많이 호소합니다. 질식감, 흉부 통증 또는 가슴 답답함, 그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 이걸 이제 한자어로 오심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DSM-5에 보면 토할 것 같은 느낌 또는 복부의 불편감, 현기증, 불안정감, 머리띵함 또는 어지럼증,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이인증은 뒤에 한번 나옵니다. 자신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 내 자신에 대해서. 자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각 이상, 어디 마비가 온다거나 평소에는 없던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감각과 관련된, 또 오한, 추위가 느껴진다거나 또는 반대로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른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못할 만큼 4가지 상황이 나타날 경우, 그리고 10분 이상 증상이 최고조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공황장애라고 판정을 내리는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물론 판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 이런 것 중에 4개를 체크해 보면서 진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해서. 이것이 뭐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다시 돌아와서요. 교재 79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공황장애를 봤고요. 다음에 광장공포증.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 대해서 강한 공포와 불안이 6개월 이상 나타나는 경우인 건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그 이제 불안장애인 셈입니다. 범불안장애 앞에서 했듯이 그냥 이걸 이제 특정한 대상이 아닌, 특정한 상황이 아닌 전반적인 불안, 사실 왜 불안한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 것을 이제 범불안장애. 우리가 보통 불안장애 그러면 이 범불안장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반괄호 6번으로 넘어가서요. 80페이지로 넘어가서 강박 및 관련 장애인데요. 자, 교재를 보면 마음속에 강박적인 인생이 가득 차 있고, 이건 좀 번역이 어색합니다. 하여간 의미는 통하겠고요. 가득 차 있는 생각을 상쇄 중화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장애를 말하는데, 강박이라는 말은 강한 압박 또는 강한 속박, 이렇게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괴로운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강한 압박, 속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박돼 있어서 내가 지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자꾸 떠오르는 생각에, 행동이나 심리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착되어 있어서 어찌하지 못하는 상태를 유발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표현을 침입적, 침투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침투되는 겁니다. 또는 행동에 뭔가 침입되어져서 내 의도와 관계없이. 자, 그런 걸 침투적, 침입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이 강박 관련 장애가 DSM-4 이전 버전에서는 불안장애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박 및 관련 장애의 특징은 사실은 불안이 동반되어 있어요. 내가 이 생각을 또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행동을 또 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주로 의미하는 건데요. 자, 이제 표에 보면 강박장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행동, 생각,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인데, 자, 이제 앞에 화면을 좀 보세요.
강박 장애와 관련돼서 강박적 사고에 DSM-5가 표현하고 있는 문장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하나의 예로서 보는 겁니다. 강박적 사고에 대해서 그 DSM-5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심상이 떠오르는 건데요. 이러한 증상은 장애가 경과하는 도중 또는 어느 시점에서 침입적이고 내 의지와 관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막 떠올라요. 침입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경험되고 현저한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킵니다. 사고, 충동, 심상은 실생활 문제를 단순히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돈이 떨어졌어, 생활비가 없어요. 그런 불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과 강박이. 개인은 이러한 사고, 충동, 심상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하며 다른 생각이나 행동에 의해서 중화하려고 합니다. 개인은 강박적인 사고, 충동, 심상이 자신의 정신적 산물임을 인정하고 사고 주입의 경우처럼 외부에서 강요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신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강요당하고 조종당하는 거다. 이건 정신분열에 가까워요. 이것은 조현병적인 특징인데요. 이것은 지금 내 생각인 건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의지는 아니지만 내 생각이 지금 떠오른 것까지는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강박적 행동. 이것은 뭐 훨씬 더 쉬운데요. 강박적,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겠고요. 정신적인 또는 정신적인 활동과 같은 증상은 그러니까 기도하기라거나 숫자 세기라거나 이것도 강박적 행동에 포함시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개인의 강박적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리추얼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 행동처럼 숫자 1부터 100, 1000까지 세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뭐 한 100가지 단어를 암기하고 기도하고 다시 숫자 세고 기도하고 단어 반복하고 이런 거 마치 종교적 의식처럼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강박적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이 고통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명백하게 지나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문장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DSM-5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신체 변형장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거나 또는 경미할 정도인데 본인은 자신이 신체 일부가 아주 기형적이어서 뭐 코가 삐뚤어져 있다거나 사실 조금씩은 그 완전히 균형은 아니죠. 그 눈, 코, 입들이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인데 근데 이걸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에 집착하는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엔 대개 성형외과를 먼저 찾게 되죠.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 수준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진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장장애.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버려야 할 물건들을 집안에 쌓아두는 장애인데요. 자, 이것도 일단 이 문장만 보면 뭔가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나도 좀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건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장 장애라고 부르진 않죠. 자, 앞에 화면을 보고요. 동영상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장 장애와 관련된 거예요. 남성이 20년간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구청이 집을 치우고 나니 밥솥 30개를 포함해 무려 20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출입문부터 빼곡히 쌓인 쓰레기가 2칸짜리 방안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73살 A씨가 지난 10년간 동네를 돌며 주워온 뒤 버리지 않고 쌓아둔 겁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생활할 공간이 없어지자 A씨는 주차장과 옥상을 전전하며 살았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이거는 집에 필요한 거라고 주워 오시는데 안 써요. 주워만 놓으면 끝이에요. 버릴 생각을 안 해요.
결국 A씨 딸들의 요청으로 최근 구청이 나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는데 전기밥솥 30개를 포함해 20톤이 넘는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A씨처럼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를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악취정의 민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부와 단절되면서 고독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A씨 같은 저장 강박증 환자를 찾아 치료를 돕고 있는데 현재까지 6개 가구를 선정해 정신과 치료에 취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자, 생각보다 임상적으로 그렇게 드물진 않아요. 이런 경우가 치매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경우가 저장장애라고 하고, 그러니까 강박증 안에 저장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표에 보면, 교재 표에 보면 발모광인데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뽑아내는 증상입니다.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피부 벗기 장애인데요.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머리를 뽑거나 피부를 뜯는 그런 행동을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도 괴롭다고 느끼는데 계속해서 하게 되는 상황을 강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피부를 반복적으로 벗기거나 뜯음으로써 피부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나타내는데 나도 그 손톱 주변에 좀 지저분한 그 피부가 지저분하게 되면 그걸 이제 뜯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경우엔 좀 불안하게 느끼면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불안을 감소시키게 되는 경우가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그 저장장애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현저히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지금 앞에서 저장장애 그 뉴스에 나왔던 분은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죠.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서 사회생활도 물론 안 되고요. 발모광, 피부 벗기 장애도 마찬가지로 현저히 심해서 도저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경우까지 증상이 심해졌을 때를 장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반고로 7번으로 보겠습니다. 남성 자, 양과로 7번에 보면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장애인데 PTSD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 그 대중들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겁니다. 충격적인 외상적 사건이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부정적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것이 스트레스, 어떤 특정한 정신적 외상, 큰 자연재해를 당했다거나 뭐 엄청나게 힘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된 건데 유형에 보면 그러니까 80페이지 지금 하단을 보고 있습니다. 유형에 보면 반응성 애착장애와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가 있는데 자, 이것은 그 칠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애착과 사회관여는 동의어라고 표시해 놓으면 좋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 애착 그리고 탈억제 사회관여에서의 사회관여도 애착과 같은 의미다라고 봐야 될 텐데 자, 그러니까 반응성 애착장애의 내용을 보면 양육자에게 애착 외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양육자가 애착 하에서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양육을 한 겁니다. 무관심하거나 방임하거나 하면서 또는 학대한다거나 애착 외상을 받아서 이 양육자에 대해서 거의 항상 정서적으로 억제되고 위축된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착 형성이 처음 만나게 되는 양육자 인생에서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양육자와 애착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애착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그 애착이 형성돼야 되는 건데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경우가 반응성 애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애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애착이라는 건 아무나 하고 맺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내가 애착 관계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 관계이지 애착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사회생활 중에서 극소수하고 합니다. 가족이라던가 애인이라거나 이렇게 극소수하고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정말 절친하거나 그런데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하고는 애착이 억제되어야 돼요. 이게 정상에 속합니다. 근데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아무나 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한두 마디 했는데 애착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라면 아무나한테 엄마처럼 느끼고 따라가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자, 애착을 너무 과도하게 아무나 하거나 아무나 하거나 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나 하고 애착 형성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탈억제, 애착이 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애착 외상을 경험한 아동이 처음 본 사람을 아무 거리낌 없이 부적절하게 과도한 친밀감을 나타낸다거나 낯선 사람을 아무 주장 없이 따라가는 경우이고요. 성인들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PTSD가 이것의 의미인데요. 어떤 충격적인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1개월 이상 다양한 부정적 증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해를 겪었을 때 또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이 반복해서 떠오르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플래시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동적 침투 증상과 회피 행동 등이 재경험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다리 근처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정신적인 그 공포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회피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요. 그것이 심해지면 우리가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강에 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못 건너가요. 무서워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자, 급성 스트레스 장애. 모든 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장애 중에서 증상과 동등하지만 증상 기간이 3일 이상 1개월 이내로 짧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TSD보다 증상이 약한 경우를 주로 의미합니다. 적응 장애. 확인 가능한 어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적응 실패로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보로 8번에 해리 장애로 가겠습니다. 자, 해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의 dissociation이어서 왜 이 단어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나온 그 해리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원자나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해리라고 해요. 입자가 분리가 되는 현상. 우리 정신기능에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 정신기능이 그 조현병 할 때 그 조현의 의미를 설명을 했듯이 정신기능이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분리되고 단절됐다는 의미예요. 분자가 원자로 헬이 나누어지듯이 정신기능이 나누어져서 결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두엽, 소뇌, 대뇌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통합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헬이 분리돼서 이제 따로따로 각자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신기능상으로. 자, 내용을 보면 의식, 기억, 행동 및 자기정체감, 환경지각의 통합적 기능에 뇌의 통합적 기능에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강한 심리적 쇼크를 경험한 후에 갑자기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신분열의 그 단어적인 의미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물론 이제 임상적인 그 진단명으로는 다른 의미지만 그 정신분열이라는 단어적인 어휘는 여기에 가깝습니다. 내용은 다르고요, 물론. 자, 그래서 이 해리 장애가 그렇게 막 나눠지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되는 것처럼. 자, 유형에 보면 해리성 정체감 장애인데 한 사람이 내면에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감을 가진 성격이 존재한다는 경우를 말하고 이전에는 다중성격 장애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임상 현장에서는 사실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거냐? 병원에서 수십 년간 일을 해도 정신병원에서 일을 해도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이런 환자를 DSM-5에 있는데 이런 정도 상황으로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들어봤기는 했겠는데 영화 사이코란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전형적으로 이 다중 성격 장애 사이코란 영화에 보면 아주 옛날 흑백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남자 청년으로 나오다가 할머니의 성격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자기 이제 청년으로서의 성격으로 행동을 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선 자신의 할머니처럼 머리도 가발 쓰고 할머니 하얀 색깔 가발 쓰고 할머니처럼 행동을 해요. 사실 좀 섬뜩하죠. 무서운 영화입니다. 사이코. 근데 이제 정신 진단으로는 이걸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그 아주 현저해야 물론 이것도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누구나가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하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날 때하고 교수님들 만날 때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다른 성격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물론 장애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집안에서 행동할 때, 바깥에 나와서 직장에서 행동할 때 굉장히 다르게 행동을 하죠. 그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증인데 그 다음으로 자신의 중요한 개인적인 과거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기억상실인 기억상실인데 그 원인이 기질적이거나 뇌가 교통사고로 파손이 돼서 기억상실이거나 또는 질병에 의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또 치매 같은 그런 특정한 원인이지 않은 심리 내면적인 기억상실증을 이거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해리성. 자, 2인증 비현실 감정인데요. 자감각의 어떤 변화가 초래돼서 평소와는 달리 자신의 경험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거나 2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체 이탈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신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막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 사망과 관련된 무슨 어떤 심령 영화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상황처럼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나처럼 느껴지지 않은 상황. 그게 자신의 경험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거나 주변 환경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비현실감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9번에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인데요. 자, 여기는 뭐 설명이 없는데 유형을 먼저 봅시다. 신체 증상 장애인데 의학적으로는 자, 지금 교재는 81페이지 하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신체적 질병이 없는데도 한 개 이상의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과 걱정을 6개월 이상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일단 신체적인 원인은 물론 우리는 다루지 않아요.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픈 것 물론 우리가 여기에 정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몸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민성이라고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 생활을 방위로 했었는데요. 지금 용어는 이제 공익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출퇴근을 해요. 군부대 이제 전방 이런 데 안 갔고 그 방위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해서 버스를 타고 부대 육군사관학교였는데요. 근무했던 데가 부대 근처에 가면 정말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부대 가기 싫다라는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체 증상장애라고 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배가 아픈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나는 이제 그때 이미 이 신체 증상 장애를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정말 아픈 게 아니야 라고 머릿속은 생각했지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계속 아픕니다. 배는. 만약에 출근을 해서 못하고 병원에 갈 정도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신체 증상 장애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질병불안장애. 이것도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내가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라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건데요.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생각이 집착해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82페이지에 전환장애입니다. 신경학적 손상을 암시하는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의 이상을 호소하지만 의학적으로 증상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인데 전환장애는 허위성 장애와 꾀병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한 정신장애로 여겨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신체 증상 장애와
전환 장애를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신체 증상 장애는 주로 전반적인 모든 걸 포함한다면 신체적인 배가 아픈다거나 또는 그런데 전환 장애는 주로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에 국한돼요.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자세히 하려면 이것도 또 한 10분 정도는 이것만 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일단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자면 전환 장애는 주로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의 장애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다리가 마비되는 겁니다. 질병 신체 증상 장애는 뭐 전반적인 걸 다 포함해요. 그런데 전환 장애는 주로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 이제 다른 의료진을 통해서 들었던 사례인데요.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부자로 살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집의 부인이 파출부를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아주 부유하게 정말 엄청난 저택에 살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파출부로 나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일만 하려고 그래도 일단 머릿속으로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해서 근데 일하러 나가려는 시간만 되면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임상적으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난 창피해서 일하러 나가지 못해요 라고 말할 수는 차마 없는 건데 그것이 심리 내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하러 나가는 게 창피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대신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전환장애입니다. 의식의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가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으로 전환됐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신적 문제가 신체적 문제로 전환됐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호의성 장애인데요. 네 번째. 일단 꾀병은 우리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 싫어. 아파는 거짓말이죠, 되게. 그런데 이건 진짜 아픈 겁니다. 이 호의성 장애는 단지 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위장하는 경우인데요. 동정과 관심을 유발하려는 목적만 있을 뿐 다른 어떤 외적인 의도, 예를 들자면 경제적 보상이나 법적 책임의 회피를 취하려는 의도가 대개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꾀병은 안 아픈 거예요. 그냥 말로만 거짓말하는 건데 이건 진짜로 아픈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